샬롬 삼국지 5권 첫 번째. 용이 어찌 못 속의 물건이랴. 용이 어찌 못 속의 물건이랴. 조조가 하복을 평정하고 허도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멀리 형주에 있는 유비의 귀에도 들어왔다. 하루는 대낮부터 벌겋게 술이 오른 장비가 유비를 보러 들어와 투덜거렸다. 형님, 도대체 언제까지나 이 코딱지만한 시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계실 작정이오. 코딱지만 한 시골이란 유비가 그 전에부터 유포에게서 얻어 다스리고 있는 신야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울적한 마음을 달래며 돗자리를 치고 있던 유비가 손길을 멈추고 조용히 그런 장비를 건너다 보았다. 그곳으로 옮긴 뒤부터 새로이 치기 시작한 돗자리였다. 이제는 젊은 날의 어느 때처럼 저작거리에 내다 팔기 위해서는 아니었으나 돗자리치기는 유비에게 여러 가지 뜻이 있었다. 군사들이 배워온 골프를 다듬어 한 줄기 한 줄기 돗자리 틀에 넣으면서 이런저런 시름을 잇는 것 외에도 그렇게 짜인 돗자리를 보면서 참고 기다리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한다는 자세로 스스로 정성을 다한다는 자세를 스스로 가다듬었다. 거기다가 남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는 그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은연중에 자신의 소탈하고 야심 없음을 강조해 두는 것도 그 무렵 들어서는 아주 중요했다. 조조놈이 원가를 깡그리 때려잡고 허도로 돌아왔단 말이오. 유비가 아무 말이 없자 장비가 한 번 더 충동하듯 말했다. 그제서야 유비가 나직이 물었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이젠 다 틀렸소. 조조놈을 잡기는 이제 영 글렀단 말이오. 중원이 통째 그 손아귀에 들어갔으니 사실은 전하를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소. 이젠 정말로 돗자리나 치며 남은 세월을 보내셔야겠소. 실은 나도 여러 번 유경승에게 조조가 비워둔 허도를 치자고 말했다. 그러나 듣지 않으니 난들 어찌하겠느냐. 유비가 그렇게 말하자 장비는 더욱 부하가 나는 모양이었다. 돌연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부어댔다. 유표 그 쓸모없는 늙은 것은 이제 무덤 쓸 땅도 남지 않게 될 것이요. 젊은 계집의 치마폭에 휩싸여 전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유비가 문득 엄한 표정으로 나무랐다. 그러나 장비는 이미 내친 기비 나는 듯 조금도 움츠러드는 기색이 없었다. 형님도 그렇소. 우격다짐을 써서라도 일이 되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니오. 진작 허도로 밀고 갔더라면 지금쯤은 조조 놈 갈 곳이 없었을게요. 세상 일이 그리 네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때가 있으니 서둘지 말아라. 유표의 마음이 여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친 게 애석하기는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나 유비는 짐짓 속마음을 숨기며 장비를 달랬다. 그래도 장비는 한동안을 더 불퉁거리다가 사냥이라도 하겠다며 말을 달려나갔다. 형주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장비가 나간 뒤 유비가 한층 울적한 심경으로 돗자리를 치고 있는데 손건이 들어와 알렸다. 만나보니 유표 곁에서 일하는 줄이었다. 우리 사군께서 장군을 부르십니다. 그 같은 정가를 들은 유비는 곧 의관을 갈아입고 말에 올랐다. 까닭은 알 수 없었으나 신야로 옮긴 이래 유표가 사람을 보내 부르는 일이 그리 잦지는 않았다. 바깥에 나오니 날이 흐리고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다. 따뜻한 남쪽으로 치우친 지방이라고는 하나 겨울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같았다. 벌써 이곳 형주로 내몰린 지도 너덧 해가 되는구나. 내 나이 이미 47. 아직도 남의 식객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장차 남은 날이 어찌 되려는가. 찬바람을 맞으며 말등에 올라 길을 재촉하던 유비는 문득 속으로 그렇게 단식했다. 홍안의 정년으로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아직도 그는 무릎 댈 땅조차 없는 떠돌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자신에 대한 새삼스러운 깨달음은 유비로 하여금 절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 했다. 특히 형주로 옮겨 앉은 뒤에 너덧대는 이제는 거의 후회와 같은 느낌으로 그를 괴롭혔다. 유비는 조조에게 쫓긴 나머지 어쩔 수 없어 의지에 갔으나 유표는 그를 맞아 몹시 두터이 대접했다. 한낱 갈데없는 객장으로서가 아니라 피부치의 정과 귀한 손님을 모시는 예로서였다. 그 덕분에 유비의 가솔들과 측근은 오랜만에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생각하면 그 무렵에 몇 년은 거의 칼의 숲을 헤치고 피의 내를 건너며 지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전에 남한 밑에 있다가 항복하여 유표의 장수가 된 장무와 진소원이 강화의 백성을 약탈하며 모반을 꾀한다는 급한 정갈이 들어왔다. 때마침 유비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같은 정가를 들은 유표가 놀라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 두 도적이 다시 모반을 한다면 화가 결코 작지 아니하겠구나. 그때 유비가 나서서 말했다. 형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를 보내 그 두 도적을 잡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에 어둡던 유표의 얼굴이 일시에 밝아졌다. 청하기라도 해야 할 판에 스스로 가겠다고 나서니 유표는 그 자리에서 허락하고 3만 군사를 유비에게 내주었다. 아우는 먼저 가서 도적의 길을 꺾어 놓게 내일 곧 뒤따라 감세. 그 같은 명을 받은 유비는 그날로 행군을 시작하여 하루 만에 강화에 이르렀다. 유비가 왔다는 말을 듣자 장무와 진손도 군사를 이끌고 나와 맞섰다. 유비는 관장 두 아우와 조은을 데리고 문기 아래로 나와 그런 장무와 진손의 세력을 살폈다. 그때 장무는 한 마리 말 위에 높이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는데 유비가 보니 그 말이 예사 말이 아니었다. 저 말은 반드시 전리마일 것이다. 장무는 제쳐놓고 한참이나 그 말만 바라보던 유비가 탐나는 듯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곁에 있던 조은이 미처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말을 박차 달려나가며 소리쳤다. 제가 저 도적을 죽이고 말을 가져다 주공께 바치겠습니다. 조은이 창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뛰어들자 그쪽에서도 장무가 겁없이 말을 몰며 마주쳐 왔다. 조은은 속으로 잘됐다 싶었다. 두 마리 엇갈리기 세 번도 되기 전에 장무를 찔러 말에서 떨어뜨리고 놀란 그 말에 고삐를 잡았다. 그 말을 탐내는 유비에게 바치고자 함이었다. 진소는 조은이 자기 동료를 찔러 죽이고 그 말을 빼서 돌아가는 걸 보자 두려운 중에도 분기를 참을 길이 없었다. 긴 칼을 휘둘러 뒤쫓으며 동료의 말을 되찾으려 했다. 저놈은 내가 맞겠소. 그걸 본 장비가 장팔 사모를 꼬나들고 말배를 자며 소리쳤다. 조은이 적의 우두머리 둘을 모두 죽여버릴까봐 걱정된다는 듯한 서두름이었다. 장무가 조은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진손도 장비의 적수로는 아무래도 모자랐다. 장비의 한 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지니 그걸 본 졸개들은 그대로 풍비박산 흩어져 버렸다. 유비는 나머지 무리들을 달래 항복받고 강화의 여러 현을 다시 평온케 만든 뒤 형주로 돌아갔다. 유표는 친히 성 밖까지 나와 이기고 온 유비를 성 안으로 맞아들이고 크게 잔치를 열어 그 공을 지하했다. 술이 반쯤 올랐을 무렵이었다. 유표가 문득 술잔을 멈추고 말했다. 아우가 이토록 웅재를 갖추고 있으니 우리 형주로서는 실로 의지한 바 크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남월의 오랑캐가 느닷없이 몰려오는 것과 장로 송건이 움직이는 것이네. 그 둘만 아니라면 두 다리를 편히 뻗고 지낼 수 있으련만. 그러자 유비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
일이라면 형님께서는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이 아우에게 새 장수가 있는데 모두 쓸만한 인물들입니다. 장비로 하여금 남월과의 경계를 돌며 보살피게 하고 관우는 고자성에서 장로를 맡게 하며 조는 삼강으로 보내 송권을 당하게 하신다면 무엇을 달리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유표가 들으니 가슴속에 걱정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말이었다. 기꺼이 그 말을 따라 장비와 관우와 조언을 각기 유비가 정한 곳으로 보내 지키게 했다. 유표의 장수요 처남인 제모는 그 소식을 듣자 그 누이인 제부인을 찾아보고 말했다. 유비는 수와 장수 셋을 외주로 내보내고 자신만 이 성 안에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형주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니 누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형주에서 유비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게 마땅치 않아서 하는 말이었다. 이때 제부인은 전처가 낳은 장남을 제치고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형주를 넘겨주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유표를 졸라대는 중이었다. 아우의 말이 진실이라며 형주는 제 아들을 물려받기 전에 유비에게 먼저 넘어갈 것 같아 안달이 났다. 그날 밤이 되자 유표의 벅의 머리에서 속살거렸다. 제가 들으니 형주 사람들이 모두 유현덕을 우러러 그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미리 방비를 해야지요. 특히 지금 유현덕을 성 안에 있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로울 게 없으니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유비를 유표에게서 떼어놓고 이를 꾸미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 유비의 인품에 흠뻑 반해버린 유표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리요? 유현덕은 어진 사람이니 쓸데없는 걱정은 마시오. 유표가 그렇게 나오자 제 부인도 당장은 어쩌는 수가 없었다. 더는 조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마디 쐐기를 박아두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유표는 그 말까지 타박을 주지는 않았으나 찌푸린 얼굴로 입을 다무는 걸 보아 마음이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일은 뜻밖의 방향에서 최부인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다음 날이었다. 유표가 보니 유비가 매우 좋은 말을 타고 있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말이었다. 말이 아주 훌륭하군. 어디서 얻었는가? 유표가 이리저리 말을 살피다가 물었다. 무장은 아니지만 전란의 시대를 살다 보니 좋은 말을 탐내는 것은 그도 마찬가지였다. 유비가 겸연쩍은 듯 대답했다. 지난번 싸움에서 얻었습니다. 바로 장무가 타던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여포의 적토마인들 이보다 더하겠는가? 유비가 대답을 듣고도 유표는 그렇게 찬탄하기를 마지 않았다. 유비는 유표가 그 말을 탐내는 걸 보자 기꺼이 유표에게 바쳤다. 마음에 드신다니 받아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표는 건성으로 몇 번 사양하다 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을 갈아타고 성 안으로 돌아가니 모사 개월이 그 말을 살피다가 물었다. 전에 보이지 않던 말을 타셨습니다.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유현덕이 준 것일세. 유표는 기쁜 얼굴로 말을 얻은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얼굴은 밝지 못했다. 전에 선영 괴량의 말의 상을 잘 보았는데 저 역시 조금은 볼 줄을 압니다. 지금 이 말은 눈알에 눈물 바지가 있고 머리에도 흰 점이 있는 걸 보아 정로란 이름의 말이 틀림없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그 주인을 해친다고 하니 주공께서는 타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 주인이 장무가 죽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괴월의 말을 듣자 유표는 공연히 가슴이 섬뜩했다. 그리고 그 말을 자기에게 준 유비까지 문득 의심스러워졌다. 유표는 다음날 일찍 유비를 불러 시침을 대고 말했다. 어제 좋은 말을 줘 참으로 고쁘네. 고맙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말은 나 같은 위인이 탈 물건이 못 되는 것 같네. 아우는 언제 싸움에 나갈지 모르는 사람이라 항상 좋은 말이 필요할 게
아닌가. 내게 준 뜻은 고마우나 돌려보낼 테니 잘 쓰도록 하게. 이미 그 말이 주인을 해치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은 알려주지 않고 말만 돌려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유비를 의심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유비는 고맙게 정로 말을 되돌려 받았다. 그로서는 내심 아끼면서도 마지못해 바친 말이었기 때문이다. 유비가 고마워하며 되돌려 받는 것으로 미루어 나쁜 뜻으로 그 말을 자신에게 보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나 한번 시작된 유표의 의심은 쓰러지지 않았다. 며칠 전 밤에 채부인이 속살거리던 말이 떠오르며 문득 유비를 성 안에 데리고 있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어 다시 말했다. 현재가 이 성 안에 머문 지 오래되어 자칫하면 군사 다스리는 일을 잊어버릴까 두렵네. 양양에 딸린 땅으로 신야란 현이 있는데 그리로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 넓지는 않아도 돈과 곡식은 넉넉한 곳이니 거느린 군마를 이끌고 가서 머물 만할 것일세. 말하자면 점잖은 축객이었다. 그러나 유비는 기꺼이 응낙하고 다음 날로 형주를 떠나 신야로 향했다. 본래 데리고 있던 군마며 가솔들도 모두 따라 나섰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런데 유비가 막 형주를 벗어날 무렵이었다. 한 사람이 말 앞을 막아서며 길게 읍을 한 채 말했다. 공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비가 보니 유표의 막하에서 손 노릇을 하고 있는 이적이란 사람이었다. 차를 기백이라 쓰며 사냥 땅에서 왔는데 제주만큼 중하게 쓰이지는 못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비가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며 물었다. 공이 타신 말은 탈만한 짐승이 못 됩니다. 이적은 그렇게 대답한 뒤 황망히 말에서 내려 까닭을 묻는 유비에게 가만히 일러 주었다. 어제 들으니 괴월은 유표에게 그 말의 이름은 정로이며 그걸 타면 반드시 주인을 해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표가 그 말을 공에게 다시 돌려준 것은 오로지 그 때문인데 공은 어찌하여 다시 그 짐승을 타고 계십니까? 그 말에 유비가 대답했다. 선생께서 이 유아무개를 이토록 어여삐 보아주시니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천명에 달린 것인즉 어찌 한 마리 말에 좌우되겠습니까? 조금도 꺼림칙해 하는 기색이 없는 표정이었다. 이적은 유비의 그같이 조연한 응대에 깊이 감복했다. 그때부터 한층 유비를 우러르며 가깝게 지냈다. 유비가 신야에 이르자 군민이 함께 기뻐하며 맞아들였다. 조조가 언제 원수를 깨뜨리고 그 여세를 보라 형주로 밀고 내려올지 모르는 때에 유비 같은 실력자가 자기들을 지켜주러 온 까닭이었다. 유비도 그런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정치를 새롭게 하여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우며 조세를 가볍게 하고 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니 오래지 않아 신야는 인근의 그 어떤 골보다 살기 좋은 땅이 되었다. 그 사이 해가 바뀌어 거난 12년이 되었다. 유비에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경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쉰을 바라보는 나이로 첫 아들을 보게 된 일이었다. 간부인이 낳은 유선이었다. 유선이 태어나던 날 밤 백학 한 쌍이 현청 지붕 위로 날아와 40번이나 운 뒤에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또 태어날 때는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여 사람들은 모두 귀하게 여겼다. 유비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 적 이름을 아두라고 지어 불렀는데 그것은 간부인이 북두칠성을 삼키는 꿈을 꾸고 잉태하였기에 그러한 것이었다. 모두가 하나같이 태어난 아들의 범상치 않은 미래를 짐작케 하는 길조들이라 할 수 있었다. 그 무렵 조조는 원소의 잔당들을 쫓아 한창 북방을 누비고 있었다. 신야에서의 생활에 안주함도 잠시 유비의 야심은 다시 꿈틀거렸다. 유비는 곧 형주로가 유표를 찾아보고 권했다.
지금 조조는 모두 군사를 보라 북방을 병정하고 있으니 허창은 반드시 비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형주와 양양의 군사를 들어 그 틈을 엿보고 허창을 친다면 큰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유표의 대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나는 형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넉넉하네. 따로 뭘 또 꾀한단 말인가. 백이라고는 터럭 많고도 없는 대답이었다. 유비는 더 말해야 소용없을 것임을 깨달았다. 굳게 입을 다물고 서 있다가 이내 물러나려 했다. 우리 뒷채로 가술이나 드세. 마침 할 말도 있고. 유표가 문득 돌아가려는 유비의 소매를 끌었다. 그리 즐겁지는 않았으나 유비는 잠잠고 유표를 따라 후당으로 갔다. 하지만 술이 반이나 오르도록 유표는 입을 떼지 않았다.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이따금씩 길게 탄식을 내뱉을 뿐이었다. 형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그토록 길게 탄식하십니까? 참다 못한 유비가 조용히 술잔을 놓으며 물어보았다. 유표가 망설이다 대답했다. 실은 내게 몹시 마음 쓰는 일이 있네. 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으이. 어떤 일이기에 그러십니까? 유비가 진지하게 다시 물었다. 유표가 아직 머뭇거리는데 문득 병풍 뒤에서 채부인의 기척이 났다. 그러자 유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끝내 대답을 안 했다. 채부인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았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 술자리는 곧 끝이 났다. 유비는 무엇이 유표를 괴롭히는지 궁금하면서도 끝내 듣지 못한 채 신야로 돌아갔다. 하지만 채분이 걸려 있다면 유표의 집안일일 것이라 여겨 그 뒤로는 형주로 가는 일을 삼갔다. 쓸데없이 남의 집안일에 말려들어 해를 입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비가 다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돗자리치기를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다. 배운 도둑질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지. 유비를 얕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으나 딴 뜻이 있는지라 유비는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양 인근에 있는 젊은 선비 여럿이 유비를 보러 왔다. 각기 학문을 닦아 이제는 세상에 나가 쓸 길을 찾고 있는 이들로 은근히 유비의 세력과 사람됨을 살피러 온 듯했다. 당시에는 이따금씩 있는 일이었다. 그럴 때 유비는 잠잠고 그들에게 있는 대로를 보여주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원래도 겉꾸밈을 싫어하거니와 쓸데없이 사람들을 끌어들여 유표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날도 유비는 그들을 맞아 전처럼 있는 대로 보여주었다. 그 얼마 전에 누가 새 꼬리 털을 많이 가져다 주었는데 유비는 그걸 손으로 꼬면서 가만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유비의 세력이 보잘것없는 것에 실망하고 그토록 어지러운 시기에 기껏 돗자리에 골프를 대신 쓰려고 새 꼬리 털이나 꼬고 앉아있는 유비가 한심스러워 한동안 건성으로 떠들던 선비들은 이윽고 하나둘 일어나 가버렸다. 그런데 유독 한 젊은이만이 모두들 다 가고 난 뒤에도 남아 유비가 하는 양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앞서 나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골 구석에서 글줄이나 읽고 시덥잖은 야심에 들떠있는 선비쯤으로 여겨졌다. 거기다가 나이도 어려 보여 유비는 그를 아는 채 않고 새꼬리 털만 말없이 꼬아 나갔다. 한동안 유비가 하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젊은이가 문득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다. 장군께서는 마땅히 크고 깊은 뜻을 되살리시어 전하를 위해 일하셔야 하거늘 어찌 하찮은 장인들처럼 쇠털이나 꼬고 앉아 계십니까? 제법 준엄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물음이었다. 그제서야 유비는 가만히 그 젊은이를 건너다 보았다. 형령한 눈빛이며 단아한 용모가 조금 전에 떠들다 간 무리와는 다름을 이내 알아볼 수 있었다. 더불어
이야기할 만하다 여긴 유비는 꼬고 있던 새꼬리 털을 내던지며 한숨 섞어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어찌 전하의 일을 잊고 있을 리 있겠소. 다만 답답하여 이 일로 잠시 걱정을 잊고자 하였을 따름이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다시 물었다. 장군께서 헤아리시기에는 유표가 조조를 당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층 대담한 물음이었다. 유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마 미치지 못하겠지요. 장군 스스로는 조조에 대해 어떻다 보십니까? 역시 할 수가 없소. 유비가 다시 우물하게 대답했다. 그 젊은이는 어이없이 하는 눈길로 유비를 살피다 결연히 말했다. 유표도 장군도 모두 조조에게 미치지 못하심을 아시면서도 불과 수천의 무리로 강한 적을 앉아서 기다리고만 계신단 말입니까? 좋은 계책이 못 됩니다. 이대로 계셔서는 아니 됩니다. 실은 나도 그걸 걱정하고 있소. 그래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유비가 진지하게 물었다. 아직 새파란 젊은이에게 신 고개를 바라보는 천하의 유비가 가르침을 정하는 자세로 물은 것이었다. 젊은이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형주는 결코 사람이 적은 고을이 아닙니다. 다만 호적에 오른 수가 적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호적에 있는 대로만 사람을 끌어내으려 하면 민심이 기꺼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표에게 말씀을 드려 호적에서 빠진 백성들을 모두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많은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고 조조와의 싸움도 해볼 만해질 것입니다. 실로 놀랍고도 고마운 깨우침이 아닐 수 없었다. 요비가 가장 겁내는 것은 하북을 아우른 뒤에 조조가 거느리게 될 백성들의 머리수였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몇 마디로 그 걱정을 덜어주었다. 고맙소. 실로 이 유비의 속이 확 트이는 듯하오. 선생의 높으신 이름은 어떻게 되시며 지금 어디에 사시오? 유비가 문득 옷깃을 여미며 물었다. 그러나 젊은이는 이제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더벅머리 서생에게 이름이 있은들 뭐 그리 대단할 것이며 사는 곳이 어디인들 남 앞에 자랑으로 내놓겠습니까? 우연히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몇 마디 되자는 말로 장군의 귀를 어지럽혀 드렸을 뿐입니다. 뒷날 인연이 닿으면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나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유비의 만류도 소용없이 방을 나가 버렸다. 위락이나 구주춘추에 그 일이 유비가 번성해 있을 때라고 하나 끝.